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139페이지의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공업 입지론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요를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말 그대로,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그러면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베버는 3대 인자를 제시했을 때, 자,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얘기할 때 그 중에 뭐를 가장 중시했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요, 이 당시에 독일의 운송수단이 발달하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생산비 중에서는 수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론을 정리할 때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는데요. 가정에 보시면 수송비는 거리와 중량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 수송비라는 것은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은 풍부한데 지역 간 이동은 안 돼요. 예,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은 안 되고요. 그리고 임금의 격차라는 게 존재하고 있더라. 예, 이런 것들이 바탕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베버는 공장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이라고 그랬죠. 그 세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140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그림이 예전에 시험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그림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게 되면 뭐 이렇게 여기 P라는 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K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시장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M1하고 M2가 되는 것은요. 원료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M1하고 M2가 있고요. 가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X하고 Y하고 Z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X, Y, 그 다음에 Z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가게 되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풀이를 해보게 되면요. 거기 교재 명시가 되어 있죠. K는 소비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M1하고 M2는 원료 산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었을 때는요. A하고 B는 원료 산지로부터 공장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죠. 원료로부터 공장까지의 거리. 예.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것은요. 공장에서부터 시장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 Y, Z이 있었을 때 X하고 Y는 원료의 무게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Z라는 것은 이거는 제품의 무게를 나타내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수송비라는 거는 무게 곱하기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P라는 게 최소 수송비라는 지점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 최소 수송비 지점이라는 것은 AX 그죠? 플러스 BY 플러스 CZ 있죠. 요게 바로 뭐 얘기하냐면 무게 곱하기 거리를 나타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요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소 수송비 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 수송비 지점. 그런데 얘네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 있죠. 이렇게 이게 이 원을 뭐를 나타내냐면요. 거기 보면은 등 비용선이라고 돼 있죠. 특정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위치를 바꿀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 비용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형에 보게 되면 여기 L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지점이냐면 이게 최소 노동비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최소 교통비 지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P 지점보다는 L 지점이 인건비가 싼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안에 가게 되면 여기 10원이라고 해놨고 여기 2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송비가 10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하면 인건비의 절약이 10원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교통비의 증가가 10원, 인건비의 절감이 10원. 그러면 이전해봐야 이익이 발생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공장은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공장 입지를 정할 때는요. 모두가 최소가 아니라 자, 수송비하고 노동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재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되시죠? 이거 예전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 그림 나왔을 때 난리 났던 거죠. 예,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이용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개념이다라는 정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은요.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것은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게 이윤인데 비용이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 수익을 이윤을 커지기 위해서는 수익이 커져야 되니까 상품의 판매량이 제일 많은 곳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요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옆 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O가 있고 이렇게 P가 있고요. 이게 Q가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자, O하고 P라는 게 상품의 판매 가격을 얘기하고요. P하고 Q는 뭐냐면 판매 수입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가 시장이라고 그러면요.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요. 수송비의 부담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는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렇죠? 그럴 때 판매량이 5,000개예요. 근데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요. 판매 가격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수송비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판매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은 계속 높아질 거고 그러면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럼 결국은 기업에서 이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판매량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그게 시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입재된다는 게 그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제품의 판매 가격이 제일 쌀 때가 수요가 제일 많아지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요 콘이 나오죠. 이게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기준했을 때 결국은 시장 중심지에 입지할 때가 가장 유리하다고 그때가 제일 수요가 많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레시라는 학자가 여기 공업입지론에서 소개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업입지만을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상업입지 쪽에서도 아주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상업입지론에 레시의 논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공장 부지의 입지이론이라고 해놨죠. 예. 근데 요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베버가 제시한 건데요. 베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는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공장이 입지했을 때 수송비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최소 수송비 원리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공장은 어디에 입지했을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베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등장을 시킨 게 원료하고 원료 지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원료라는 것은요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 편제 원료라는 게 있어요. 보편 원료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고요. 편제 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석회석이라든가 또는 뭐 철광석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이 되어 있는 원료를 편제 원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원료 지수라는 것은요. 제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갖고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측정해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료 지수의 크기에 따라 공장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제 보편 원료하고 원료 지수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입지 중량이라는 건요. 원료 지수에다가 1만 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42페이지에 보면 공업 입지 형태를 보시면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있고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때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있고요.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 있다. 그걸 이제 원료 지수를 갖고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제품이 시멘트예요. 요게, 예, 그리고 시멘트를 갖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kg를 생산해야 돼요. 그럴 때 시멘트의 주 원료가 석회석이겠죠. 그러면 석회석을 100kg를 투입을 하게 되면 시멘트가 100kg가 나오냐면 그렇지 않죠.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러니까 100kg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는 이거보다 조금 많은 120kg를 투입해야 돼요. 근데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가 공장이고요. 여기가 시장이라고 가정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석회석 120kg를 투입해서 여기서 100kg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으로 보낼 때 운송비와 또는 120kg를 일로 끌고 가서 여기서 20kg를 줄여서 시멘트를 생산할 때와 운송비는 무게 곱하기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 있죠. 완제품이 될 때. 걔들은 그냥 원료 산지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원료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요. 100분의 120이니까 1.2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이 될 때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 있죠. 걔네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네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것은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콜라를 생산할 때 콜라 100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액이 투입돼야 되는데 원액을 100리터 이상을 투입할 수는 없죠. 콜라 못 마시니까. 그러니까 원액은 한 5리터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5니까 0.05가 나오겠죠. 그럼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원액을 투입해서 물을 합치게 되면은 콜라 100리터가 나오죠. 그러면 원료 산지하고 시장이 있었을 때 자, 여기서의 원액 5리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95리터의 물을 투입해서 100리터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낼 때 수송비와 그냥 5리터를 끌고 가서 여기서 95리터를 만들어서 100리터를 만들 때 수송비와 이게 훨씬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 있죠. 얘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시장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1이라는 얘기는요. 중량이 불변이라는 얘기죠. 무게나 원료나 제품에 무게의 차이가 없는 거는 자유입증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원료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원료 지향적인 산업과 시장 지향적인 산업으로 구분하면서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었을 때, 그래서 거기 라에 보시면 최종 제품은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감소 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시장 지향적인 산업은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노동 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것은요. 값싼 인건비 있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니까 이 값싼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재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지향적인 산업은요.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 산업이죠.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이제 울산이 있을 때요. H 자동차 공장이 있을 때 H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다 거기 모여서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해서요. 적환 지점이라고 해놨죠. 이 적자가 쌀 적자인데 바꿀 한자예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서 공장이 입지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유 있죠? 원유. 예, 원유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주로 선박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수송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부산항에 입항을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장이 내륙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기서 철도로 바꿔서 들어가는 내륙 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운송선이 바뀌는 점 주변에 울산이라든가 포항 등지에 여기 공장들이 여기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중간 지향적인 산업 또는 적환 지점에 입지하는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공업 입주론의 출제 빈도는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기본 이제 용어 정도는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 활용할 수 있고요. 가끔 한 번씩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언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 입지론에서는 이제 상업 입지론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상업 입지라는 것은요. 일단은 뭐를 목표로 하냐면 이 수익성이 가장 최대가 되는 곳에 이 점포가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가장 중시하냐면 이 상권을 중시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권의 파악이 중요한 거죠. 이 상권이라는 것은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그죠?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권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매출이 발생해야지 점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상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얘는 유동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저기 지방에 가면은 군땡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예, G땡이라는 이 자동차 공장이 폐쇄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공장이 폐쇄되면은 근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럼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거는 확대될 수도 있지만 축소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지역 면적이 넓고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이제 그 교과서상에서 보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배우지 및 고객의 양과 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상권의 범위는 넓을수록 고객은 많을수록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좋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보다 넓은 공간, 즉 지역 경제를 형성한다는 표현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 백화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백화점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도시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백화점이 없는 요 주변 도시에서는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거보다는 이 도시보다는 넓은 지역 경제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남대문 시장에 와서 물건을 띄어가는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도 오고요. 해외 보따리 상들도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권의 범위는 그렇게 좀 더 넓은. 그래서 소비자의 생활 권역과 기업의 활동거리 겹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이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측정 방법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상권 측정 방법을요, 현지조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종류가 다양하죠. 예, 이런 경우는 뭐를 갖고 쓸 수도 있냐면 예전 같으면은 이 점포의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차량 넘버를 갖고도 조사를 했어요. 차량 넘버만 보면 어느 지역에 있는 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할 수도 있고요. 마트나 백화점을 가게 되면 카드 만들라고 권유하죠. 여러분들이 카드를 발급해서 쓰게 되면 예, 그것도 하나의 분석 자료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경험적이라는 것은요. 통계를 분석해서 지역성을 포착을 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해서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예,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 선호되는 상품의 종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명품을 많이 소비할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특성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족 단위의 물건을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걔네들을 많이 어필하는 게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분석법은 레일리라든가 허프 모형인데 요거는 수학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의 입지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 자연적 조건이 있고 사회 정계적 조건이 있는데요. 자연적 조건에서 보시면 거기 뭐 가로의 구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나 터미널이 있으면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포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우측 통행을, 근데 옛날에 이 기준은 좌측 통행일 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우측 통행을 전제로 하게 되니까 이게 출근이고 이게 퇴근이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쪽에다가 점포가 있어야지 퇴근할 때 사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관광지면은 얘기가 틀려지죠. 도착할 때는 안 사죠. 떠날 때 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요. 예.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조건 얘기할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죠. 예. 배우지의 범위는 상권의 범위는 넓을수록 좋고 인구는 많을수록 좋고 소득수는 높을수록 좋다. 그게 사회 경제적 요건에 가면 배우지 및 고객의 질과 양. 예. 그 표현이죠. 예, 그리고 고객의 교통수단도 상당히 중요하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 틀려지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예, 상권의 획정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러면 요 상권의 구획을 나누는 이 상권의 획정법은요. 여러분 시험상에 지문으로 한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보시면 제일 먼저 시장 침투법이라고 있죠. 요거는 상권의 중첩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상점이 대부분 이 시장 침투법을 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편의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요. 이 편의점은 이 전체가 자기들의 상권의 범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만약에 B라는 편의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겹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권은 중첩이 될 것이라는 걸 가정하고 상권의 경계를 파악하는 게 시장 침투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독점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거는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죠. 예, 그러니까 면허가 있는 업종만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공간 독점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은 분산시장 접근법의 사고예요. 이거는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요. 전문화된 상품으로서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상권이 이어지지 않죠. 단절이 되죠.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수입차하고 이 명품을 취급하는 데는 주로 이 서울의 강남에만 매장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얘들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냐면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수요 계층이 있는 쪽을 대상으로만 상권의 경계를 구획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산시장 접근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요. 고전적 상점 분포 이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리스탈 레시 등에 의해서 주장이 된 그런 이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 크리스탈로 레시가 얘기하는 건요. 상가라는 게 근린 상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가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린 상가는요, 일상에 왜 필수품 있죠? 예, 그거를 주로 취급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우유라든가 채소라든가 그런 거. 지역 상가라는 것은 이제 의류라든가 가구 이런 거를 이제 취급하는 상품들인데 얘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적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론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론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왜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게 되면은 우유라든가 뭐 채소라든가 이것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류나 가구나 이거 다 한 번에 우리가 취급할 수 있잖아요. 백화점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거를 취급하는 점포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근린 상가하고 지역 상가가 있다라고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상품의 구매 빈도가 낮죠. 예, 구매 빈도가 낮게 되면 상점의 예를 들어서 그 구성은 그러니까 상점은 공간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소비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소비가 어려운 애들이 있죠. 의류나 가구. 그러니까 이런 거 취급하는 애들은 지역에 몇 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적인 기준에서 설명이 된 이론이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중시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요게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들이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요 중에 하나 정도를 용어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147페이지에 있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예, 그 다음에 상권 분석 이론, 예,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